제가 원래 기록을 할 때는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를 썼잖아요. 그 원노트를 안 쓴 지가 좀 됐습니다. 원노트가 단점들이 이제 너무도 확연해져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대로라면 제가 원노트를 쓰면서 코파일럿을 쓰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코파일럿 써보시면 아시지만 GPT예요. 그냥 GPT인데 꼭 레깅이 있어. 5.2가 나오면 코파일럿은 5.1이고 그런 식이야.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픈 AI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코파일럿에 탑재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코파일럿 써보신 분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코파일럿이 어떤지. 굳이 그걸 써야 되나 싶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답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겁니다. 더 두고 봐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꼭 그래서만은 아닌데 불편한 점이 많아졌어. 그래서 요즘은 옵시디언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오픈 포맷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픈 포맷이라 플러그인들도 개발하기가 편하고 플러그인들은 오픈 소스인 것들도 꽤 되고 그래서 옵시디언이라는 걸 쓰는데 써보시면 좋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픈 포맷이라는 게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원노트는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원노트는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모르잖아. 얘네들의 포맷이잖아. 마이크로소프트의 포맷이잖아. 근데 옵시디언은 모든 파일이 막다운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레인 텍스트라는 거야. 포맷 자체는 막다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옵시디언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노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걸 다른 텍스트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 폴더 구조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옵시디언으로 작성을 하면서 그걸 그 옵시디언 볼트를 커서 ID에서 레포로 등록을 해서 AI는 그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옵시디언 자체에는 AI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플러그인 같은 걸로 AI를 끼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커서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클로드 코드나 오픈 AI 코덱스나 아니면 제미나이 클라이나 이런 거를 연동해서 써도 되거든요. 터미널에서. 그리고 클로드 코드하고 오픈 AI 코덱스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왔잖아요. 데스크탑 앱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을 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노트처럼 쓸 때는 옵시디언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쓰지만 그 빗구녕에서 소스 자체를 내가 막다운으로 그냥 편집을 하고 싶다. 구조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쓰거나 코덱스를 쓰거나 클로드 코드를 쓰거나 제미나이 클라이를 쓰거나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다운에 익숙하신 분이면 오히려 원노트보다 훨씬 플렉서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플러그인들이 좋은 게 정말 많아요. 그걸 끼워서 써보시면 이건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런 게 좀 방대해요, 내용이.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좋은 게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옵시디언이 저 원노트보다는. 근데 모형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한테 물어봐도 되거든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옵시디언이라고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비기너 가이드 같은 거 하나만 보셔도 삘이 확 오실 거야. 이런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월 레저 이런 거를 정리하거나 뭐 저널을 쓰거나 이러기에도 정말 최상의 툴이고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옵시디언만의 철학이 있어요. 여기다가 때려넣고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더 구조 방식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그건 따라가셔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됩니다. 저도 좀 절충을 해서 쓰거든요. 타협을 해서 폴더 구조를 어느 정도는 만드는데 그래도 과거처럼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는 하지 않는 검색도 워낙 잘 되고 인덱싱이 잘 되는 툴이기 때문에 원노트에 비해서 장점이 좀 많습니다. 이건 공부를 해보세요. 써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건지 아실 텐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옵시디언을. 옵시디언이 기본적으로는 무료인데 기기끼리 싱크를 하고 싶잖아요. 볼트를. 그 싱크를 하고 싶으면 옵시디언 싱크라는 구독제를 써야 합니다. 근데 비싸진 않아요. 10,000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 사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월 4달러면 옵시디언 싱크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저처럼 퍼블리시를 하고 싶다.
블로깅 하는 것처럼. 그래서 웹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퍼블리시라는 걸 쓰면 $8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죠. 10,000원 조금 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데스크탑에서 볼트를 관리를 하고 이게 이제 iOS,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거랑도 싱크가 되는 거죠. 그 원노트랑 동일한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 옵시디언 싱크를 구독을 해서 쓰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생산성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은 플레인 텍스트로 쓰는 버릇을 길러야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글을 쓰실 때 막다운에 익숙해지시기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막다운은 자체가 포맷을 만들어 가면서도 플레인 텍스트 소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막다운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옵시디언은 막다운 소스로도 볼 수 있고 렌더링 한 상태, 워드를 쓰듯이, 워드 프로세스 쓰듯이 그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커서 ID나 이런 데서는 소스로 편집을 하다가 프리뷰를 해야 렌더링이 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원노트 같은 경우는 소스를 알 수가 없고 proprietary 포맷이니까 이진 파일이니까. 옵시디언 써보세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직도 제가 원노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아침에 클로드 오퍼스 4.6, GPT 5.2 Thinking, 제미나이 3 프로랑 워크하우스를 했어요. 이번 주에 GPT도 5.3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 코덱스만 5.3이 나왔죠. 어쨌든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구글 얘기였습니다. 구글이 어저께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100년짜리 채권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걸 워크하우스를 하다가 알게 됐죠. 그걸 마지막으로 발행했던 회사가 IBM이라고 하더라고요. 1996년에 닷컴 버블 터지기 몇 년 전이죠. 그때 했다고 클로드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점이 좋은 거야. 모형들이랑 워크하우스를 하다가 보면 제가 놓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짚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내는 건 얘네들만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얘네들이 학습한 거나 이런 데서 끄집어 오는 거니까. 얘네들이 통계 데이터 포인트는 거의 다 끈을 알고 있는 거니까 어느 걸 잡아당기면 나오는지.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를 지가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클로드가 한 얘기를 잠깐 보면 during the dot-com frenzy, 닷컴의 그 유포리아에 빠져 있을 때 이게 계속될 거다.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산업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다. 그때 기술주들이 뭐 지금보다 더 심할 수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때 1996년, 그 실제 이제 닷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99년쯤이니까 여전히 오래 간 거예요. 언젠지를 모른다고.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는지를. 그때 IBM이 100year, century band라는 걸 채권을 발행을 한 건데 그 이후로 지금 알파벳이 처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클로드가 짚어주는 것처럼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몰랐던 사실이거든. 근데 요즘 이게 트렌드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때 5대 기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벳,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근데 이 친구들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때 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컴퓨트, 주로 GPU를 기반으로 한 컴퓨트, AI나 이런 쪽에 컴퓨트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삽장사 하는 애들이라고요. 2차 삽장사. 1차 삽장사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GPU를 실제로 파는 애들, 걔네들이 하는 거고, 이거를 2차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실제 금을 캐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파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퉁쳐서 삽장사라고 하는 건데, 실제 돈을 캐내는, 금을 캐내는 애들은 따로 AI 랩이나 오픈 AI나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이나 이런 애들인 거고, 미드저니나 그런 애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격상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쪽으로 AI로 돈을 버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구글도 제미나이 같은 걸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이중 구조죠. 삽장사도 하면서 금도 캐내야 하는. 그런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만 팔아먹는 거의 그 구조로 가는 거고, 원래는 메타는 AI로 돈을 벌어야 하는 친구들인데 그러면서도 워낙 컴퓨터에 투자하는 게 많으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했던 건데, 이제 메타도 컴퓨터를 어떻게든 케이펙스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메타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서 컴퓨터 장사도 하겠다라는 거죠. 좋아 보이잖아, 언뜻 보기에.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방향 전환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 공통된 목적이 뭐냐는 거야. 케이펙스가 아무리 봐도 너무 많거든. 그럼 그걸 정당화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멘탈 마드를 가져야 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멘탈 마드.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딸이 있어. 근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누굴 데려온 거야. 번듯하게 생겼어. 연봉도 잘 벌고 돈도 잘 벌고 전망도 있어 보이는데 사업을 한대. 그게 찜찜하다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연봉 1억에 1년에 막 2, 3억씩 쓰는 거야. 투자를 해서 전망이 너무 좋다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영어로 그걸 Keep Up With The Joneses라고 하거든요. 암스 레이스 하는 거. 이웃집 쫓아가는 거. 자기가 경쟁하는 다른 그 신사업을 하는 애들도 막 투자를 하니까 자기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 암스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친구가 왔을 때 결혼을 시킬 수 있냐는 거야. 그 관점이 투자자의 관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심하고 내가 전망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내 딸을 결혼시킬 수 있느냐, 내가 진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콩깍지가 씌어서 할 수도 있거든, 딸내미는. 근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아버지 관점에서 봤을 때 딸내미를 마음 편하게 시집을 보낼 수 있겠냐는 거야. 그걸 걱정해 보는 거지. 근데 일단 그래, 한번 데이트는 해봐라라고 했어. 그게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야. 나는 아직은 반대인데 그래도 네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자. 애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해라. 그래도 그때도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이성적인 아버지일 거 아니야. 제 관점이 지금 그렇다고. 이 친구를 놓칠까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른 애도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달려들었을 때 그 굿 캐치를, 그 좋은 신랑감을 놓칠까봐.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포머를 느낀다는 게. 남들이 다 채갈까봐.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 언제든지 확인을 하고 사도 늦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라고 했는데 데이트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주워 듣는 얘기가 다 이런 거야. 메타는 갑자기 왜 메타 컴퓨터를 한다고 그러지? 그걸로 돈을 번다고 그러던데 돈 그쪽에서는 안 나오고 기존에 벌던 연봉에서만 계속 돈이 나오네? 이 투자한 거에서는 계속 돈이 안 나와. 계속 이쪽 광고나 이런 데서만 돈이 나오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기존에 삽장사 하던 거 거기서만 돈이 계속 나오고, 실제 코파일럿이나 이런 건 어답션이 별로 신통치 않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돈 먹는 하마라고 다. 그쪽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ROI가 거의 미저러블한 수준이잖아. 비참한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내가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거기서 3억씩 투자를 했는데 1억 연봉짜리가 3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선 돈이 막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투자 가치가 있냐고. 관점을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사업가의 관점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제정신으로 보이냐는 거지.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이 친구는. 내 사위감은. 근데 지금 트렌드가 그렇다고요. 케이펙스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은 암스 레이스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winner take the most라는 거야. 승자가 대부분 먹는다.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승자가 대부분 먹는다는 지금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살아남지는 못하거든요. 경쟁을 해서 경쟁을 이렇게 암스 레이스를 하는 이유가 뒤처질까봐 그러는 거고, 그래도 승자 군에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누군가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이 경쟁을 하는 트렌드를 한번 보자고. 지금까지는 레거시 캐시카우로 땜빵이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야. 블로우아웃 어닝이라고 했을 때 그 어닝으로 커버가 가능했어. 셀프 펀딩이 가능했다고.
근데 점점 뭐를 해? 데트 파이낸싱을 하네. 빚을 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그게 이자 비용도 나가는 거고, 셀프 파이낸싱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크레딧 리스크가 조금씩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 금이 가는 거라고. 내러티브에서 튼튼한 내러티브였는데 처음엔. 그러면 가장 건강한 건전한 방식은 케이펙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버는 그림이 그려질 때, 그때가 정말 투자 적기거든요. 리스크가 거의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리시트를 확인하는 거고, 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때부터는 포모가 아니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진짜 이제 괜찮은 신랑감이 맞아. 그럼 비싸게 주고라도 그때 사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데트 파이낸스까지 해야 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1차적으로는 아마존하고 메타였거든요. 지금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지만 이 정도로 돈을 계속 꼬라박으면, 연봉 1억짜리가 3억씩 써가면서 투자를 한다면 언젠가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네거티브로 갈 거다. 이 부분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earning은 블로우아웃이 될 수도 있어요. 들어온 현금은 없는데. 왜냐면 이게 회계 원칙 자체가 발생주의 회계예요. 그러니까 돈을 한 3개월 있다 받는다고 해도 지금 수익을, 레버뉴를 레코그니션 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회계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에 쪼들려서 실제로 돈을 벌었는데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는 이유야. 재무제표를 봐서는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리고 돈도 남아있다고 돼 있는데 부도가 난다고. 미리 알 수 있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표라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게,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레셔널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고, 현금 흐름, 자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네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 현금이 얼마나 있니. 근데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까지도 좋은 상태인데 재무가 튼튼하고. 그런데 이걸 계속 투자를 케이펙스에 꼬라 박으면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전을 한다기보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네거티브로 떨어진다. 돈은 여전히 버는데 남아있는 그 현금 흐름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지금 그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막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빌리언을 추가 유치한다라는 게, 25빌리언이 데이트 파이낸싱인 거고 25빌리언은 다른 방식으로 증자를 해서 충당하겠다는 거고, 떳떳하게. 왜?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도 욕을 안 먹는 시장이니까, 케이펙스가 인정받는 시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내치려는 거고요. 지금 구글은 센츄리 펀드를 발행을 하겠다는 거고, 아마존은 더 좀 황당한데 믹스드 쉘프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믹스드 쉘프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모형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이 믹스드 쉘프라는 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큰 그림으로 멘탈 마더를 생각하면,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까는 거야.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도 무제한이야. 그냥 나는 앞으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할 건데, 돈이 만약에 쪼들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돈을 조달할 수 있다. 그걸 명시를 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세크에 신고를 한 거고, 그게 믹스드 쉘프입니다. 왜 믹스드냐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상증자도 가능하고, 신주 인수권도 가능하고, 우선주도 발행할 수 있고, 보통주도 발행할 수 있고,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우리 꼴리는 대로 발행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던져놓은 거야. 믹스드 쉘프라고. 그거 신경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걸 뒷구녕에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존이 좀 찜찜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으로 봤을 때, FCF 기준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건전성으로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이제 1순위가 아마존이 되는 거죠. 조급해 보이니까.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데트 파이낸싱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유상증자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하냐고. 근데 지금 제일 찜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 메타고, 그리고 이제 그 튼튼한 구글도 하고 있는 거죠. 자신감은 넘쳐 보이잖아. 100년
우리가 100년을 못 살 거 아니야. 지금 아마 저기 구글 CEO도 그걸 만기를 못 보고 죽을 텐데 오늘 태어나는 애들도 그 만기를 못 보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무리 기술 발전이 있다고 해도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럼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잖아. 그리고 그걸 뭐 다 5배수로 서브스크립션을 했다고 그러고 그 채권을 사겠다고.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유포리아 단계라고, 프렌지 단계라고. 그러니까 주식도 막 달려들어서 멜트업인데도 사들이는데, 레버리지로 사들이고 그러는데 채권이라고 다를 게 있어? 다를 게 없다고요. 채권에도 똑같은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더 이상해졌잖아 지금. 사윗감이, 나의 미래의 사윗감이 하는 짓들이 더 이상하잖아.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딸내미가 계속 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러면 지금 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 딸내미는 저한테는 스카우트 포지션인 거고, 스카우트 포지션을 집어넣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데이트하는 쪽에서 수익이 나면 저는 결혼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컨빅션, 거기에 대한 해칭인 거니까. 근데 지금 구조로 봐서는 스카우트 포지션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확인돼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추세가 생겨서 AI로 돈을 버는 추세가 이제 눈에 보인다. 그럼 적어도 2분기 정도로는 AI로 돈을 버는 게 크게 늘어나야 돼. 그럼 차라리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 지금 주가의 2배로 뛴다고 해도 그때가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지. 런웨이도 충분할 거고.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 런웨이가 딱 잘리는 구조라고. 절벽일 거라고. 아니면 후진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단계에 덥석 결혼을 한다? 평생 딸내미가 고생할 수도 있는 거죠.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무시 못하는 건데 대마불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IBM이 1996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존재해. IBM 많은 일들을 했어. 그 이후에도. 그런데 그냥 영원한 로스트 데케이드 이어지고 있거든. 로스트 데케이드만 30년이야 지금.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기업이 파산을 하는 거고 상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영원한 똥주로 남는 거거든요. 옆으로 기는 거. 희망 고문만 해가면서. 그렇게 20년, 30년 간 기업들이 있다고. IBM이 그런 거고, 1996년에 센츄리 반드를 발행을 했다는 IBM이 그런 거고, 최근에 들어서야 닷컴 레벨을 회복했다는 시스코가 그런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년 이상 똥주짓을 했고, 그걸 견딜 수 있냐는 거지. 차라리 상폐가 돼서 아싸리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10년, 20년 간다? 지금은 모르는 거잖아요.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지금은 긴가민가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한 표현으로 보여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High risk, high return. quote unquote. 이것도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quote unquote. high risk, high return. 내가 리턴을 많이 바라면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하이 리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하이냐는 거야. 지금은 미니멈 50% 반토막 정도는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노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AI로 먹겠다고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면 반토막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 또 얘네들이 다 살아남지는 못한다. 내가 가진 기업이 지금은 그럴듯해 보여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구글은 똥주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 1년 후에 와서 조금 상황이 바뀐 거야. 근데 아직도 엔타이 트러스트가 오버행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또 똥주짓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가 없는데 작년 초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자로 보였잖아. 혼자 잘 나갔으니까. 아마존도 뒤쳐져 있고. 근데 지금 또 뒤집혀 있잖아요. 1년 전에 그걸 알았냐고. 그럼 위너 테이크 모스트라고 했을 때도 레스트맨 스탠딩은 아니야. 혼자 독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혼자 독식하고 혼자 독식을 해도 엔타이트러스트에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 모스트라고 했을 때 위너즈 테이크 모스트가 될 거라고. 위너 하나만 남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둘 정도, 셋 정도 남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뒤처지고 아니면 크게 손실을 보는 구조일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삽장사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가 삽을 사는 단계니까. 그런데 그 커스터머가 한둘이라도 빠져나가면 상당 부분 구멍이 뚫리거든. 그리고 그 삽을 파서 2차 판매를 했던 하이퍼스케일러나 아니면 거기서 AI 수익을 내려고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들이라면 그 친구들은 어떡할 거냐고. 거기도 구멍이 생기는데.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장 한 켠에는 구멍이 계속 뻥뻥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위너들이 남았을 때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건 모른다고. 그때 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도 아니고 구글이 1등도 아니고 아마존이 1등도 아니고 오라클이 1등도 아니고 메타가 1등도 아닐 거라는 거야. 계속 상황이 바뀐다고. 그럼 그걸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조금씩 수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래야 하냐는 거지. 나중에 윤곽이 드러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럼 뭐만 조절을 하면 돼? 하이 리턴 쪽에서 내가 조절을 하면 돼. 내 기대하는 요구하는 수익률만 낮추면 된다. 그럼 리스크도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포모를 느낀다면 욕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이 리턴을 바라니까 리스크도 하이로 테이킹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자기한테.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너무 위험한데? 눈덩이를 지금 애써서 10년 이상 이렇게 굴려왔는데 이제야 좀 뿔린 느낌인데 이걸 낼름 날려먹는다고? 그럴 리스크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스카티슈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는 오래 못 간다야. 입장은 그래. 입장은 그런데 언젠진 몰라. 이 프렌지가 인스톨레이션 프렌지가 언제 끝날진 아무도 모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996년에 IBM이 센츄리 반드를 발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린스팬이 irrational exuberance라는 말을 했던 때라고.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하는 게 그러고 나서 바로 닷컴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려 3년이 더 갔다고. 그러니까 3년 지금도 그걸 그대로 끌어와서 그럼 아직도 3년 남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이미 이 AI 버블 얘기는 꽤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마눌님이랑 얘기를 할 때도 인디아나 존스 보시면 이 투움에 들어갔을 때 묘지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보물창고에 들어갔을 때 닫히잖아. 성문이 스르 내려올 때 그때 어떤 판단을 하실 거냐는 거야. 잽싸게 내 몸만 피할 건지 아니면 한 줌이라도 금화 보석을 주머니에 담고 나갈 건지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럴 건지 지금 그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정이 언제일지 모르는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니까 신데렐라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니까 그때 인디아나 존스가 하는 걸 보면 스릴 넘치게 밖으로 뛰어나가서도 손을 쓱 집어넣어서 자기 떨어진 모자를 끌고 나가잖아요. 헤드 그랩을 하잖아. 그건 영화야. 그리고 누가 죽어요? 욕심 부리고 금은보화 막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던 사람이 결국은 그 석관 안에 갇혀서 죽잖아. 그런 그 안에서 그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꼭 살죠. 그래도 조금 현명하게 빨리 대처를 해. 그럼 그 인디아나 존스는 어떻게 되냐고. 나중 기회를 노릴 수 있지. 다른 툼을 레이딩 할 수 있고 툼 레이더로서 다른 보물창고를 찾으러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고. 기회는 많아. 한 가지 희망을 드리면 시장은 영원히 열립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 그 missing out이라는 말, FOMO, fear of missing out에서 그 missing out, 이 기회를 놓치면 그거 다 시장 쪽에서 하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야. 제가 시장을 바라본 지 뭐 한 30년? 본격적으로 바라본 건 20년 넘었지만 기회는 늘 있었어요. 근데 늘 FOMO를 느끼는 시점들이 있었고 근데 돌이켜보면 바보 같은 짓이었고 늘 그랬어. 늘.
근데 늘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그게 또 인간이 늘 범하는 오류고. 잊지 마세요. 시장은 영원히 열립니다.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잡을 수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자들만. 산화에 가면 그 시산혈화,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산혈화 속에 산화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Fear of missing out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살아남지 못해서 퇴출돼서 플레이를 못하는 상황, 출전조차 못하는 상황, 그게 더 공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